가끔은 눈물이 묻은 사연이 마음을 더 따뜻하게 해주죠. 사연 부스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느 신혼부부의 사연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 합니다. 결혼이라는 벅찬 설렘 속에서 만난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서로 다른 가족 문화와 종교적 갈등이 어떻게 마음 한구석을 흔드는지, 겉보기엔 평온해 보이는 일상 뒤에 감춰진 고단함이란 누구에게나 존재하겠지요. 하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건 상대를 이해하고자 하는 작은 노력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연을 통해 혹시나 비슷한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조금이라도 위로와 공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수정이라고 한다.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신혼이라는 달콤한 단어와는 조금 거리가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 남편 현우와는 나름 로맨틱한 과정을 거쳐 결혼까지 골인했다. 서로 성격도 잘 맞고 취향도 비슷한 편이어서 사소한 다툼이 있을 때마다 곧잘 화해하곤 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이라는 관문을 지나쳐 보니 두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두 가족의 결합이라는 말이 왜 나왔는지 절감하게 되었다. 현운의 가족은 그야말로 전통을 중시하는 스타일이었다. 특히 명절과 제사를 성대히 치르는 것으로 유명했는데 주변에서도 종가집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하느냐는 말을 들을 정도였다고 했다. 결혼 전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우리 둘이 잘 살면 되지. 저분들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굳이 관여할 이유가 있나 싶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부터 이미 불협화음이 조금씩 흘러나왔다. 내가 원했던 간소한 예식과 시부모님이 강조하시는 전통 예식이 충돌하면서 결국 내 쪽이 양보하는 선에서 정리되었다. 당시에는 그저 결혼식 하루만 참으면 끝이야라는 생각으로 넘겼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시작이었다. 결혼 후 맞이한 첫 명절. 시댁에서는 엄청난 양의 음식을 준비했고 나는 천주교 신자인 탓에 제사나 차례에 직접 참여하기가 꺼려져서 부엌 일만 조금 돕거나 슬쩍 빠져 있었다. 시어머니 혼자 분주하게 움직이고 남편은 계속 잔심부름을 해야 했고 시아버지는 이 모든 과정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큰아버지가 가족들에게 큰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그분 덕에 현은혜가 길거리에 나앉을 뻔한 위기를 넘기고 집을 마련하는 데에도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고 했다. 그 때문에 시부모님은 큰아버지께 은혜를 갚으려면 명절과 제사를 성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믿는 듯했다. 문제는 그 의무감이 거의 모든 부담을 시어머니와 현우에게 지우는 형태로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나는 왜 장남 댁에서 치를 제사를 굳이 시댁에서 치러야 하지? 대다가 종가도 아니고 하는 궁금증을 품었지만 대놓고 물어보지는 못했다. 현우도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 나도 잘은 모르겠어. 어릴 때부터 그랬으니까. 아버지가 큰아버지를 은인처럼 여겨서 그분이 해야 할 제사를 우리가 대신하듯 해왔고 그게 그냥 굳어진 것 같아. 나도 힘들긴 하지만 아버지가 워낙 고집이 세고 어머니도 별말 없이 따르시니까라고 했다. 결국 제사며 명절마다 시댁에 가서 나는 모호한 위치에 서 있어야만 했다. 종교적으로 절이나 향을 피우는 데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 보니 제사상 앞에 나서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아무것도 안 도우면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서 부엌에서 미적지근하게 손발만 맞추다가 빠지는 시기였다. 시어머니는 나에게 힘들면 굳이 안 해도 된다라고 했지만 오히려 나는 그 말이 더 불편했다. 마치 종교가 다르니까 빠져도 되겠지만 난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감당해야 한다는 뜻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한 번은 설에 인사를 드리러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가 새벽부터 분주하게 전 부치고 국 끓이고 과일 깎는 걸 혼자 다 하시는 걸 보고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슬며시 어머님, 저도 같이 할게요 했더니 괜찮아. 너는 쉬어라. 어차피 제사상에 올릴 음식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라고 답하셨다. 이 괜찮다라는 말이 수십 번 반복되다 보니 나는 점점 고립감이 들었다. 괜찮으니 참여하지 말라고 하지만 정말 괜찮아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나를 못마땅해 하시는 마음을 삼키고 계신 건지 알 길이 없었다. 결혼 초기에는 아직 애정으로 넘길 수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이 상황이 숨막히게 느껴졌다.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은 이런 게 아니었는데 명절이나 제사가 올 때마다 부부 둘만의 휴식 같은 건 사치였고 종교 문제로 인해 어중간한 역할에 머무는 내 처지도 곤혹스러웠다. 어느 날 나는 남편에게 털어놓았다. 내가 결혼 전에는 이런 식으로 전통을 절대적으로 고수하고 특히 큰아버지 댁 제사까지 떠맡아야 하는 줄은 몰랐어. 물론 은혜를 갚아야 하는 건 나도 이해하지만 지금은 너무 과한 것 같아. 어머니 혼자 그렇게 고생하시는 것도 마음 아프고 남편은 잠시 고개를 떨구더니 아버지가 아주 강하게 믿고 계시거든. 그래서 나도 함부로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아.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바꿀 방법을 찾아볼게. 이번 명절만 지나면 아버지랑 한번 얘기해볼게라고 했다. 그 말이 작은 위안이 되었다. 그러나 쉽게 달라질 리가 없었다. 시아버지는 언제나 남자가 집안을 책임지는 건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전통도 지키지 못하고 어찌 가장이냐라는 생각을 굳게 갖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그러한 분위기에 일절 반박하지 않고 묵묵히 따르는 편이었다. 나는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다. 예를 들어 시댁에 가면 눈에 띄지 않게 가만히 있는 게 차라리 나을 정도였다.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면제받고는 있지만 그 면제가 오히려 죄책감을 만들었다. 게다가 명절 연휴를 온전히 즐길 틈 없이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로 지쳐 쓰러지는 남편을 볼 때면 이 결혼 생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겠구나 하는 불안감이 자꾸만 엄습했다. 결국 1년이 채 안 되어 나는 이런 상황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지 생각하게 되었다. 한번 크게 부딪혀봐야 할 때가 오지 않았나 싶었다. 적당히 눈치를 보고 참기에는 내 안에 쌓여가는 피로와 답답함이 너무 컸다. 그러나 막상 실질적인 행동으로 옮기려 하니 시아버지의 권위와 시어머니의 묵묵함, 그리고 남편 현우의 어정쩡한 태도가 부담스러웠다. 이때가 바로 우리 갈등의 시작이자 앞으로 펼쳐질 난관의 서막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결혼 후 두 번째 제사 준비가 코앞에 다가왔다. 첫 명절 때는 초보 며느리라 그런지 다들 별말 없이 넘어갔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시댁에서 큰아버지 댁 친지들이 많이 온다고 미리 연락이 왔고 시아버지는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게 움직이셨다. 나는 이미 첫 해에 경험해본 과중한 노동과 어색함이 떠올라 속이 답답해졌다. 현우가 퇴근 후 지친 얼굴로 이번 제사는 더 크게 준비해야 할 것 같아라며 내게 말했을 때 나는 속으로 정말 언제까지 이럴 건가 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이걸 당연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큰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갚으려면 해마다 열리는 이 제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믿음이 매우 강해 보였다. 시어머니는 이번에도 묵묵히 장을 보고 재료를 다듬고 새벽까지 전을 부칠 생각을 하고 계셨다. 남편 현우는 가능한 휴가를 내어 어머니의 일을 돕겠다고 했고 나는 천주교 신자이니 절차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들으며 또다시 소외되는 기분이 들었다. 며칠 뒤 시댁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수정아, 이제 곧 제사를 준비해야 하니 너도 내려올 거지? 나는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늘처럼 건조했다. 나는 온몸이 긴장되었지만 차마 내가 왜 가야 하죠라고 반문할 용기는 없었다. 대신 마음 한구석에서 이러다 또 어정쩡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겠구나라는 체념이 고개를 들었다. 결국 제사 준비가 본격화되었다. 시어머니는 재료 손질에 돌입했고 현우는 주말을 통째로 시댁에 바칠 태세였다. 나는 그래도 부엌일을 조금이라도 거들어야겠다 싶어서 시댁으로 갔는데 시어머니는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아휴, 너는 뭐하러 와? 힘들 텐데 그냥 집에서 쉬지. 여기서는 종교 때문에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잖니라고 하셨다. 나는 그 말에 속이 복잡해졌다. 진심으로 나를 배려해 주시는 건지 아니면 괜히 불편하니 오지 말라는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시어머니가 이미 끊임없이 재료를 다듬고 계시는 모습을 보니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순 없었다. 그래도 어머님만 고생하시는데 제가 설거지라도 조금 도울게요라며 부엌에 들어갔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작은 한숨을 쉬더니 그래. 그럼 재료만 조금 다듬어 줄래라고 부탁하셨다. 나는 보란듯이 열심히 재료를 손질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다.
한쪽에서는 시아버지가 큰아버지 댁에서 몇 명이 온다고 했느냐, 식사 준비는 제대로 되어가느냐라며 시어머니에게 계속 묻고, 현우는 바쁘게 어머니를 거들고 있었다. 나는 상차림에 대한 종교적 고민 때문에 정작 제사 절차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그런데 그 제사는 우리 집안에도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빚 갚기의 의미까지 얽혀 있으니 거부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시간이 흘러 제사 날이 되었다. 큰아버지 친지들이 하나둘 들어오고 시아버지는 그들을 맞이하느라 분주했다. 시어머니와 현우는 부엌에서 나온 음식을 상에 차리고 나는 설거지와 음식 나르는 일을 도왔다. 종교가 다르면 절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시아버지의 말에 따라 나는 정식의식에 빠져 있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지만 내 마음은 점점 복잡해졌다.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 자체가 어머니에게 너무 큰 희생을 강요하는 건 아닌가. 그리고 남편도 휴가까지 쓰며 매번 이런 식으로 명절을 보낼 텐데 우린 언제쯤 우리만의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까? 제사가 끝난 후 다 같이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되자 큰아버지 댁 친지들은 잠깐 머물다 떠나곤 했다. 그러면 남은 건 온갖 잔반 처리와 설거지, 그리고 방 정리였다. 어느새 밤이 깊었고 시어머니는 지친 눈으로 거실에 앉아 겨우 숨을 돌렸다. 현우는 늦게까지 뒷정리를 도왔고 시아버지는 피곤한 기색으로 잠자리에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에게 솔직히 말했다. 이런 식이라면 난 우리 결혼 생활이 너무 벅찰 것 같아. 종교적인 문제도 그렇고 제사라는 전통을 떠받드는 것도 너무 과하잖아. 아버님이나 어머님이 이렇게 힘드신데 바꿀 생각이 전혀 없으시니 답답해. 남편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힘들어. 하지만 아버지의 논리는 항상 큰아버지 댁이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은 제대로 서지 못했다라는 거라. 어머니도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시고 그래서 전통을 대충 할 수 없다고 믿고 계셔. 내 마음도 무겁다. 나는 무너지는 기분으로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해? 계속 이런 식으로 종교도 안 맞고 전통도 무조건 따라야 하고 어머님은 홀로 고생하시고 당신도 명절마다 힘들어하는 걸 봐야 한다니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이가 더 좋아질 리가 없잖아라고 했다. 남편은 한참 침묵하다가 미안해. 당장 방법은 잘 모르겠어. 그래도 조금만 시간을 두면 뭔가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거야라고 했다. 그 말이 마치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 우리 부부의 모습을 상징하는 듯했다. 그렇게 이부의 긴장감은 더욱 올라갔다. 첫 번째 명절보다 더 큰 규모의 제사, 그리고 가족 모두가 고단해진 상황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결혼 생활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이 갈등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혼란스러워졌다. 두 번째 제사를 겪고 난 뒤 내 마음은 혼란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남편은 중간에서 힘들어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모든 의무를 감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한계가 느껴졌다. 종교 차이도 있고 시댁에 받은 은혜라는 이유로 매번 과한 제사를 치러야 하고 그 모든 부담은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짊어져야 하는 것일 텐데 하고 생각하면 막막함이 몰려왔다. 결국 나는 본가에 전화를 걸어 부모님께 상담을 청했다. 엄마, 나 정말 힘들어. 시댁이 좋은 분들이긴 하지만 명절이나 제사 때마다 엄청난 노동과 비용이 드는 게 당연시되고 나는 천주교 신자라 절도 못하고 그렇다고 손 하나 까딱 안 할 수도 없어서 애매해. 아버지는 이 집안 식구가 되었으면 전통을 지키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질 않아. 내 말을 들은 어머니는 한숨을 쉬더니 결혼하면 서로 다른 문화를 맞추는 게 당연하긴 한데 그게 너무 지나치면 본인이 버티기 힘들잖니. 남편이 제대로 중재를 해주는지 지켜보고 그래도 안 되면 아버님께 솔직히 말씀드려보는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셨다. 하지만 시아버지에게 직접 말한다는 건 솔직히 두려웠다. 그의 강한 권위와 전통에 대한 집착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지 막막했기 때문이다. 남편도 내가 말은 해보겠지만 아버지를 쉽게 바꾸긴 힘들 거야라며 난감해했다. 시간이 흘러 곧이어 다가올 또 다른 명절을 생각하니
가슴이 답답해졌다. 결국 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이번 명절에는 그냥 나 혼자 본가에 내려가 있을까. 시댁에 가봐야 내가 할 수도 없는 제사 절차가 이어지고 종교가 다르다며 소외당하는 기분만 더 들 테니. 이 말을 꺼내자 남편은 잠시 망설이더니 그렇게 해도 솔직히 나는 이해해. 나도 당신이 불편해하는 거 보는 게 힘들거든. 아버지께 뭐라 설명해야 할지는 좀 고민이지만 그래도 가서 쉬고 와라고 동의했다. 나는 내심 그래도 남편은 내 편이구나 하는 안도감과 시아버지가 과연 이걸 용납하실까 하는 불안감이 교차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불안은 현실이 되었다. 시아버지에게서 직접 전화가 온 것이다. 들으니 내가 이번 명절에 본가로 간다고 했다는데 내가 뭐라 한마디도 못해준 줄 아느냐. 너는 우리 집안 며느리 아니냐라는 냉담한 목소리. 나는 쩔쩔매며 저도 시댁을 외면하려는 건 아니고요. 종교 문제도 있고 제사 때 제가 도움이 안 되니까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 같아라고 했지만 시아버지는 단호했다. 결혼했으면 제사를 중시하는 우리 집안 전통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는 법이다. 종교가 다르다 해도 참석하는 모습은 보여줘야 하지 않겠냐라고 못 박았다.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이 떨렸다. 어째서 내 종교와 가치관은 이 집안에서 항상 뒷전이어야 하는 걸까 하는 분노가 치밀었다. 남편에게 따지듯이 말하자. 그는 아버지 설득이 정말 쉽지 않아. 나도 미안해라고 했지만 그 말이 더 허무하게 들렸다. 결국엔 이 가정의 룰에 내가 맞춰야 한다는 얘기 아닌가 싶었다. 시간은 흘러 명절이 다가왔다. 나는 끝내 본가에 내려가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불편했다. 단 하루 정도만 머무르고 다시 올라오면서 또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와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지끈거렸다. 남편도 계속 전화를 걸어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신다. 집에 오면 한번 같이 대화를 나눠야 할 것 같아라고 전했다. 나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구나 하는 심정으로 시댁을 찾아갔다. 긴장감 속에서 들어선 시댁 거실에는 시어머니가 굳은 표정으로 앉아 계셨고 시아버지는 밖에 나가셨다고 했다. 아버지가 오시면 너랑 얘기를 좀 해보시겠대. 너무 겁먹지 마라. 그래도 아버지 마음도 많이 여유로워지셨으니까라는 시어머니의 말에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디가 여유롭다는 걸까. 이미 여러 번 겪어본 결과 시아버지는 자기 신념을 쉽사리 꺾을 분이 아니었다. 그러나 피할 수 없으면 부딪히자는 각오가 생겼다. 밤이 되어 시아버지가 돌아오셨고 가족들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대화를 시작했다. 시아버지의 말은 예상대로였다. 너는 아직 젊어서 모르겠지만 우리 집안이 겪은 어려움을 생각하면 큰아버지께 이 정도는 당연히 해야 한다. 그리고 결혼했으면 어른들을 따르는 게 맞지 않느냐. 나는 속으로 수없이 되뇌던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버님, 저도 가족이 된 이상 무조건 등을 돌리려는 건 아니에요. 다만 저는 천주교 신자라 제사 절차에 온전히 참여하기가 힘들고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혼자 모든 걸 준비하시고 남편도 매번 과도하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전통이 중요하지만 조금씩은 변화를 줄 수 없을까요? 시아버지는 처음엔 변화라니 이건 전통이고 예의야라고 반응했지만 내가 거듭 종교적 사정과 시어머니의 고단함을 호소하자 예전처럼 완전히 벽을 치지는 않으셨다. 아무리 그래도 전통을 너무 쉽게 버릴 순 없다. 큰아버지가 우릴 도와주신 게 얼마나 큰 덕인지 너희가 다 알진 못할 거다. 그래도 나도 생각은 해볼게라고 말씀하셨다. 그날의 대화는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끝났지만 그나마 시아버지 입에서 생각해보겠다라는 말이 나온 게 작은 진전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은 내 손을 꼭 잡으며 오늘 정말 용기 냈어. 아버지도 조금 다른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우리 조금만 더 버티자. 꼭 바꾸자는 게 아니라 서로 양보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자라고 했다. 그 말에 나는 흐릿하게나마 희망이 생기는 걸 느꼈다. 그래도 갈등은 여전히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았고 내 마음은 복잡하기만 했다. 그 후로도 시댁과의 관계가 쉬워지진 않았다. 그래도 이전보다는 왜 이런 제사를 크게 치르는지에 대한 이유를 조금씩 깨닫게 되었다. 시아버지는 큰아버지의 존재를 은인이라 생각하기에 그분이 해야 할 제사를 대신 봉행함으로써
그 빚을 갚으려는 의지가 컸다.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지를 이해하며 오로지 헌신으로 일관해왔다. 남편 현우는 그런 부모님을 거스를 수 없어 하면서도 내가 느끼는 종교적 불평과 현실적인 고단함의 마음을 쓰고 있었다. 결국 문제는 어떻게 이 전통과 현실을 조화시킬 것인가로 귀결되었다. 나는 종교가 다르니 제사를 없애달라고 주장할 수는 없었다. 다만 시어머니 혼자 모든 걸 희생하는 일만큼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 그걸 현우가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에게 이야기했을 때 시아버지는 처음엔 우리 집이 예부터 그래왔는데 너희가 뭘 안다고 바꾸자고 하느냐고 반발했지만 점차 부인의 건강 문제와 우리 부부의 애로 사항을 고려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가족 내에서 작은 변곡점이 생겼다. 큰아버지가 몸이 편찮아 병원에 입원하신 뒤 시아버지는 걱정이 많아졌고 자연스레 집안의 제사와 명절을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걸까 하고 곱씹어보게 되었다. 나 역시 큰아버지는 정말 이런 대규모 제사를 원하실까 하는 의문이 들었다. 며칠 후 시아버지는 큰아버지가 퇴원하시면 우리 집에 잠시 모실 생각이니 그때 너도 와서 인사드려라. 어차피 가족이 된 거니까라고 말했다. 예전에는 내 종교를 고려해 굳이 참여 안 해도 된다는 식이었는데 이번엔 달랐다. 어차피 가족이 된 거니까라는 말이 조금 특별하게 들렸다. 아직 완전한 화해나 이해가 이루어진 건 아니었지만 시아버지의 태도에 작은 균열이 보인 셈이었다. 나는 그날을 생각하며 혹시 이 기회에 큰아버지를 직접 만나 정말로 이토록 성대한 제사를 바라는지를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었다. 만약 큰아버지 자신이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라고 하신다면 시아버지도 마음의 짐을 좀 덜 수 있을 텐데 물론 그런 일이 실제로 가능할까 하는 불안도 있었다. 그러던 중 나는 시어머니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어머니도 많이 힘드시죠. 어째서 이렇게 고생만 하세요. 아버님이 조금 간소화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긴 한데라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애써 미소 지으며 우리도 예전엔 몸이 더 건강했고 이게 우리 집의 전통이라 생각하며 여기까지 왔어. 그런데 이제 나도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 굳이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충분히 정성을 전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그런데 아버지 마음을 떠올리면 내가 차마 그렇게 말은 못하겠더라라고 했다. 그 말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지침과 답답함이 내 마음에 더 큰 공감으로 다가왔다. 사실 시어머니 역시 희생을 강요받는 듯한 위치였을 테니 말이다. 며칠 뒤 큰아버지가 퇴원하셨고 시아버지는 직접 모시고 집에 오셨다. 우리가 식사를 준비해놓고 기다리자 큰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은 채 들어오셨다. 한눈에 봐도 쇠약해 보였지만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다. 그래, 여기가 현우네 집이구나. 내가 도움을 조금 주긴 했지만 이렇게 잘 사는 거 보니 다행이야라고 하시며 모두를 둘러보셨다. 시아버지는 그 말에 눈시울이 살짝 붉어졌고 나는 조심스레 다가가 안녕하세요. 수정이라고 합니다라고 인사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큰아버지는 시아버지에게 너는 요즘도 제사를 그렇게 크게 치르느냐. 예전 같으면 몰라도 이제는 몸도 성치 않은데 무리하지 마라라고 말했다. 시아버지는 당황한 듯 아닙니다. 형님, 저희가 받았던 은혜를 생각하면 그래도 예를 다해야죠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큰아버지는 쓴웃음을 지으며 에휴, 그건 옛날 방식이지. 난 너희가 굳이 그렇게 무리하는 걸 바라지 않는다. 이제 시대가 바뀌었잖아. 중요한 건 서로가 잘 지내고 조상님을 기억하는 마음이 아니겠나. 나는 그걸로 충분하다고 했다. 나는 옆에서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다. 시아버지 역시 아주 미묘한 표정으로 눈을 깜빡였다. 어쩌면 이 한마디가 시아버지에게 진정한 전통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는 큰아버지가 피곤해하셨고 더 이상 긴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그래도 짧은 대화 속에서 중요한 사실이 드러났다. 큰아버지 본인은 그렇게까지 성대하고 부담스러운 제사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 시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관건이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점점 더 침묵이 많아졌다. 무엇을 고민하는 것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큰아버지를 위해 어쩔 수 없다고만 말하던 그 과거와는 달랐다.
시어머니는 우리에게 살짝 귀띔했다. 아버지가 요즘 식사 때도 말씀이 줄었어. 아마 큰아버지 말씀이 마음에 걸리시는 것 같아. 남편 현우도 작은 기대를 품고 있었다. 어쩌면 아버지도 드디어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뭔가를 바꿔볼 결심을 하실지도 모르지라고 했다. 그런 작은 희망들이 내 마음속에 쌓이며 불안감 대신 새로운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시댁에서 다시 제사를 준비할 때가 왔다. 이번에는 어쩐지 시어머니가 이제 좀 가짓수를 줄여봐야지. 괜히 무리했다가 아버지와 나 그리고 너희까지 힘들면 좋을 게 뭐 있니라고 먼저 말씀하셨다. 시아버지도 강하게 반대하지 않으셨다. 물론 너무 간소하게 하면 조상님께 죄송하잖아라는 말을 하시긴 했지만 예전처럼 호되게 맞서지는 않았다. 그 변화가 내겐 굉장히 크게 다가왔다. 결국 음식 준비가 예전보다 대폭 줄었고 나와 현우가 시장에서 몇 가지를 사오기도 하면서 시어머니의 부담을 덜어드렸다. 나는 여전히 천주교 신자라 제사 절차에 직접 참여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지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그래도 내가 요리나 뒷정리는 좀 도와주면 고맙겠다라고 자연스레 말씀하셨다. 그래서 부엌 일에 참여하며 종교 문제와 무관하게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을 해냈다. 제사 당일 우리는 비교적 차분히 상을 차렸다. 큰아버지도 몸 상태가 안 좋아 직접 오시지는 못했지만 따로 연락이 와서 너희 건강이 우선이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조상님만 정성껏 모시면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해 주셨다. 시아버지는 여전히 형식은 지키되 예전처럼 의무감을 짊어지고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는 태도에서 한 발 물러서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긴 해도 변화의 씨앗이 싹트고 있음을 느꼈다. 제사가 끝나고 친척들이 돌아간 뒤 거실에 앉은 시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도 이젠 나이가 드니 전처럼 빚 갚는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안 되겠더라. 너희 어머니 손목도 안 좋아지고 큰아버지도 편치 않으시고 생각해보면 은혜를 갚는 게 꼭 상을 크게 차리는 것만 의미하진 않을 수도 있지. 그 말에 시어머니는 잠시 눈시울을 적시더니 여보, 그렇게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이젠 좀 힘이 붙여서 이대로 가다간 몸이 버티질 못할까 걱정이었어라고 했다. 그 순간 나는 서로 얽혀있던 긴장감이 조금씩 풀리는 걸 느꼈다. 남편 현우 역시 안도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아버지, 저도 어머니가 걱정됐고 수정이 역시 종교 문제도 있으니까 조금씩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고치면 되지 않을까요? 시아버지는 곧바로 크게 바꾸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래,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태도를 보였다. 내 안에 오랫동안 쌓였던 답답함이 조금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이렇게 오후에 이르러 우리 가족에게는 서서히 해결의 방향이 보이기 시작했다. 물론 완벽한 해소라고 부를 수는 없었다. 시댁의 전통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었고 종교가 다른 내 입장이 편해졌다고 해서 제사가 아예 변해버린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 현우와 내가 조금씩 간소화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그 핵심은 결국 고인에 대한 정성과 가족의 화합이라는 사실에 동의하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했다. 이는 감정의 큰 해소로 이어졌다. 한때는 이 결혼이 정말 괜찮은 걸까 하고 고민했던 내가 이 집안에 조금씩 뿌리를 내린다는 안도감을 갖게 된 것이다. 그 뒤로 몇 달이 지났고 우리 부부가 결혼한 지 1년이 훌쩍 넘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반전이 찾아왔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와 이번 제사에 내가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져볼 수 있겠니? 라는 뜻밖의 말을 들은 것이다. 나는 깜짝 놀랐다. 지금껏 종교가 다르니 의식에는 빠져도 된다고 하시던 시어머니가 이제는 오히려 내가 내 방식대로 고인을 위하는 기도를 해보라는 제안을 하시다니. 물론 걱정도 됐다. 아버님은 괜찮아 하실까요? 혹시 불편해하시지 않을까요? 라고 묻자 시어머니는 내가 조심스레 말씀드렸는데 처음엔 좀 갸우뚱하시더니 뭐 종교가 다르다고 해도 우리 가족이 된 사람이니 그 마음이 나쁜 건 아니겠지라고 하셨어라고 답했다. 나는 순간 심장이 두근거렸다. 시아버지가 내 기도를 허용한다는 건
그 벽 같던 마음의 문을 조금은 열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며칠 뒤 제사 날이 되었다. 음식은 예전처럼 과하지 않게 준비되었고 가족들이 상 앞에 모였다. 시아버지와 시어머니, 남편 현우, 그리고 몇몇 친척들이 둘러선 순간 시어머니가 나를 보며 살짝 눈짓을 줬다. 수정이가 종교는 다르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 잠깐 기도하겠대. 다들 괜찮지? 시아버지는 어색한 얼굴을 하면서도 그래, 해보지라고 했다. 나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러나 진솔하게 작은 기도를 올렸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지만 이 집안의 며느리로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사실을 소중하게 느낍니다. 고인을 추모하며 우리의 마음이 한데 모여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길지 않은 기도였지만 내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친척들은 잠시 당황한 듯했지만 곧 묵묵히 들어주었고 시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였다. 시아버지는 별다른 표정 없이 향을 피우고 절을 하기 시작했지만 그 모습 어딘가에서 약간의 누그러짐이 감지되었다. 제사가 끝나고 시아버지는 며느리가 종교는 달라도 우리 조상님에게 예를 표한 거니 나쁜 건 아니지라고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들은 현우가 내 손을 꼭 잡고 수고했어. 아버지가 실은 내색 안 하셔서 다행히 하라고 했다. 시어머니 역시 내 기도를 듣고 있자니 나도 마음이 차분해지더라. 고맙다라고 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한층 부드러워진 태도로 불편한 게 있으면 미리 말해라. 종교가 달라서 힘들어도 가족이니까 우린 너를 배려할 수 있다라고 하셨다. 가족 내 분위기도 달라졌다. 예전에는 전통 지키기가 우선이었다면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기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퍼진 느낌이었다. 어느 친척분께서는 나도 너처럼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보기 좋더라. 종교가 다르다고 꼭 반대일 필요는 없잖니라고 얘기하시기도 했다. 나는 마음 한구석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도 바랐던 반전이구나 하는 벅찬 감정을 느꼈다. 서로 다른 신념과 가치관이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어도 적어도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그래도 너무 많이 바꾸면 조상님께 죄송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했다. 나도 이해한다. 전통이란 단지 관습이 아니라 오랜 시간 가족들의 기억과 감정이 쌓여 만들어진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과정을 이전처럼 힘겹고 장황하게 치러야 한다는 법은 없지 않나. 그래서 나 역시 어머님, 중요한 건 우리가 진심으로 고인을 추모하고 가족끼리 더 잘 지내기 위한 과정이라는 점 같아요. 의식을 꼭 크게 차려야만 조상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닐 거예요라고 말씀드렸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작은 계기로부터 시작된 변화가 가족의 틀을 조금씩 흔들어 놓고 있었다. 예전이라면 이 집안에서 내 목소리가 통하겠어 하고 포기했을 상황이지만 이제는 대화를 통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으리란 희망이 생겼다. 그 희망의 씨앗이 바로 이 사연 속 반전이라 부를 만한 사건이 아니었을까. 7부. 그렇게 흐르는 시간이 쌓이고 우리의 신혼생활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큰아버지는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는 말씀을 자주 전하셨고 시아버지는 그 말에 조금씩 마음을 놓는 듯했다. 시어머니도 전처럼 혼자 모든 걸 감당하기보다는 필요한 재료나 음식을 시장에서 사오기도 하고 나와 현우에게 역할을 적절히 분배하면서 자기 건강을 돌보기 시작했다. 물론 아직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크고 작은 명절이나 기념일 때마다 우리는 그 전통과 현실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한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달라진 건 서로가 의사를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점이다. 예전에는 시아버지 말씀에 누구도 토를 달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아버지, 이번엔 식사만 같이 하되 제사상은 간소화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조심스레 제안하면 그래, 뭐 그렇게 해보자라는 답이 돌아올 정도로 유연해지셨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다가 나는 결혼 초기에 느꼈던 답답함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사실 전 종교 때문에 아예 제사 절차와는 동떨어져 있다고 느꼈고 어머님이 혼자 고생하시는 걸 보면서도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래서 계속 죄송했고 또 한편으론 소외감이 들기도 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미안하구나. 나도 그동안 내 마음까지는 깊이 헤아리지 못했어. 내가 불평 한마디 없이 해온 게 습관처럼 굳어져서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는 법도 잊어버렸는지도 모르지라고 했다. 그 말에 나도 모르게 울컥했다. 우리의 갈등은 단지 제사를 어떻게 치르느냐가 본질이 아니라 결국 서로 다른 위치에서 고립되고 외로웠던 마음이 만나지 못해서 벌어진 일이었는지도 몰랐다. 남편 현우 역시 이런 변화를 보며 언젠가 내게 이런 고백을 했다. 내가 늘 엄마가 고생하는 걸 보면서도 아버지가 워낙 완강하시니까 그냥 넘겼어. 그런데 당신이 종교 문제며 제사 문제로 힘들어하는 걸 보니까 내가 좀 더 나서야겠다고 다짐하게 됐어. 엄마도 이제 우리 말에 귀 기울여주고 아버지도 옛날만큼 고집만 피우시는 건 아니니 다행이야. 나는 그 말에 감사함을 느꼈다. 그 역시 중간에서 눈치를 보느라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이제는 서로 조금씩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하는 방향을 배우고 있으니 말이다. 가장 크게 변한 사람은 의외로 시아버지일지도 모르겠다. 어느 날은 시아버지가 내게 뜬금없이 그날 내가 제사 전에 잠깐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생각이 많았다. 종교가 달라도 우리 조상님께 예를 다하는 마음은 똑같구나 싶더라라고 말씀하셨다. 나는 그게 너무 놀랍고 기뻐서 차마 대답을 하지 못하고 웃기만 했다. 예전이었다면 상상도 못했을 장면이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비로소 함께라는 단어를 조금씩 익혀가는 중이다. 여전히 제사를 지내긴 하지만 예전처럼 몇 날 며칠을 고생하는 일은 없고 나도 내 신앙을 지키되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게 되었다. 시어머니는 손목이 한결 나아졌고 남편은 명절마다 피곤해하기보다는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졌다. 시아버지도 때로는 며느리 힘들진 않냐라고 먼저 물어주실 만큼 변화를 보이셨다. 마지막으로 큰아버지도 우리 모습에 안도하셨다. 나도 옛날에는 혹시나 너희가 성대하게 제사를 차리지 않으면 조상님께 누가 되지 않을까 싶었지만 이제 보니 꼭 그런 것만은 아니더라. 중요한 건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거지라고. 이 말이야말로 내 마음에 오래 남는 한마디가 되었다. 돌이켜보면 결혼 초반의 갈등은 나로서는 너무나 벅찼다. 내가 왜 이런 상황에 놓여야 하지 하고 억울할 때도 많았고 시댁 전통과 종교적 차이 사이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그 갈등은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더 솔직해지고 더 따뜻한 시선을 건네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걸. 물론 완전한 해결이란 없을지도 모른다. 어느 가정이든 다음 명절, 그 다음 제사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적어도 이젠 서로의 마음을 믿고 불편함이 있다면 대화를 통해 풀어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신혼생활에서 찾은 가장 큰 희망이자 여운이다. 그렇게 사소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변화들이 모여 우리 가족은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예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따뜻한 저녁 식탁 풍경이 조금씩 일상이 되어가고 있다. 아마 앞으로도 크고 작은 풍파가 있을 테지만 이젠 겁나지 않는다.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길이 생겼으니까. 전통과 종교, 그리고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해준 이 여정이야말로 내가 끝까지 소중히 간직해야 할 우리 결혼의 이야기다. 오늘 이야기는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루면서 맞닥뜨린 갈등과 변화의 여정을 담아보았습니다. 종교나 전통, 그리고 가족에 대한 관념은 개인마다 다르기에 부딪히면 커다란 충돌이 생기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 충돌 속에서도 마음을 열고 서로에게 작은 배려를 해주다 보면 어느새 벽 같던 것들이 조금씩 허물어지곤 합니다. 가족이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더 깊은 애정을 쌓아가는 곳이 아닐까 생각해요. 어쩌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된 갈등이야말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지름길일지도 모릅니다. 사연부스는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며 듣는 분들의 마음 한켠에 잔잔한 위로와 공감이 전해지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해서 끝내 갈라서야 할 정도의 문제는 많지 않습니다. 종종 대화가 부족했거나 서로를 모르는 채 지내다가 부딪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사연처럼 조심스럽고
더딘 걸음이라도 함께 한다면 진정한 이해에 한 발 가까워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모두가 자신만의 자리에서 소중한 관계를 지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사연을 마치며 사연 부스는 또 다른 이야기와 함께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